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후보님,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패착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서 정확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행정부가 잘 일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직을 수행하심에 있어서는 특히 또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결정이나 국가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추진하던가 혹은 담대하게 반대하는 상황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보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21년 1월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됩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거리가 좀 확보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입원실의 1인당 면적 기준을 좀 상향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료 보시면 이 의학적으로도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정부의 어떤 고려 없이 강행이 결국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연도별 정신병상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고했던 그대로 아주 급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백업 정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총 1만 개 이상 그리고 급성기 환자에게는 특히 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이 중요한데 거의 25% 이상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 환자들이 결국은 가정과 지역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치료감호소라던가 교정시설로도 지금은 횡 이동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아마 공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제어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더 이상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당시 확진자가 폭증할 때마다 민간병원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의 3주 시간을 주고 시설도 바꿔라 병상 확보해라 해서 사실 제가 그때 응급실에 있으면서 진료 중에 쫓겨나서 이거를 막 격벽을 치고 했을 정도로 현장에서는 사실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행정명령들이 너무나 무수히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다음 보시면 이게 후보님께서 참여하신 논문이죠. 다음 주세요. 요거를 보면 후보님 성함 들어가 있고 2020년 11월에 억셉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후로 그 다음 보시면 2021년 1월에 모든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학교를 개교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요 앞에 논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적은 숫자 127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 연구한 것도 2020년 5월에서 7월까지 이때는 지역사회 감염도 많지 않았고 등교도 거의 안 했던 시기에 127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사실 이거 그냥 리서치 페이퍼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2% 정도밖에 감염이 없었으니까 안전합니다. 요거를 레퍼런스로 하고 정부에서 이거를 계속 근거로 제시하면서 개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개학을 강행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물론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난 것도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의 감염이 현저하게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후보께서 직접 참여하신 논문이었으면 이 논문의 한계라던가 이것을 레퍼런스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던가 이런 의견을 좀 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때 잘못했으니까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기보다 이런 것들이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이고 이런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민간이 차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사실 공공의료에 대해서 재원을 거의 투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노력 없이 앞으로도 이런 팬데믹이 다시 왔을 때 민간 자원을 또 이런 식으로 차출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시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정신
병원의 병상이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줄어들어서 제대로 된 입원이 어렵다라는 거는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아서 내용을 모르는데 그 당시에를 돌이켜 보면 정신병원이 굉장히 밀집되게 입원이 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다 보니 코로나 감염에 굉장히 가장 취약했던 그런 시설이어서 병원이어서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적정했는지 뭐 보완할 것이 없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대구에서 대청병원이라는 정신병원에서 굉장히 참담한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의료 병상을 동원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는 필수 의료대로 진행이 되면서 감염 환자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너무 구분하다 보니 너무 유연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팬데믹을 위해서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그 소아 논문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소아 환자들이 어디서 감염되는지 감염원을 조사해서 학교에서 감염되는 게 한 2% 정도고 그 논문의 핵심은 학교에서 안전관리를 잘하면 안전하게 학생을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의 그 위험도가 달라질 때마다 뭐 학교의 위험이 달라지지만 그 당시에 저희의 관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교육도 시켜야 되면서 감염 관리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할 건가에 대한 게 저희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게 됐고요. 상황이 바뀌면서 결과들도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돌하는 이슈들이 많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5년이라는 시점이 공부도 문제고 연금 문제고 의료계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일하실 때는 대통령실과도 의견이 안 맞는 부분, 의료계와도 맞지 않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네. 지켜주셔야 된다. 네, 유념하겠습니다.